예, 오늘 우리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난 시간까지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 사실과 진실, 그러니까 특히 그 역사에서 수많은 기록 속에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그런 그 사실관계 위에서 우리가 진술한다면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빅토리아 양식의 집을 짓든지 목조 가옥을 짓든지 아니면 그 모던 건축의 그 대표적인 시멘트 건물로 그렇게 집을 짓든지 하는 그 양식의 차이, 색깔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였고, 그런데 그 거대한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보다 의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런 그 사실관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여러 분야별로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의심스러운 것이 전쟁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발견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우리가 재구성할 때 경제사, 사회사, 정치사, 군사사, 문화사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가지 지층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터로 그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 여태까지 굉장히 연구가 부진했던 영역이 있다면 한국전쟁 관련한 부분일 거고요. 많은 분들이 연구했지만 자료 제한, 그다음에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과 연구자의 절대적 부족 이런 게 이제 겹쳤는데 한국전쟁사에서도 가장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이 그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20세기와 21세기 한국인의 삶에 또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또 구조적인 변동을 불러일으켰던가 하는 점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드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고는 또 다른 그 이유에서 군사사, 전쟁사에 관해서는 국방부 주도로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누가 검토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 그런 그 토대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이 전쟁이 승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통성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러니까 책임 문제, 그 다음에 목적 의식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한국 전쟁사에 관한 한 아직도 굉장히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검토하고 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을 그 사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 위에서 역사가들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연구자예요. 과거를 탐색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그걸 정제하고 가공해서 어떤 사람은 직접 자료를 토대로 역사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 단계까지 기초 작업에 아카이브에서 봉사를 하곤 하죠. 어쨌거나 이 자료의 수집, 그 다음에 탐색, 연구,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는 역사 연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카이브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나라든지 많은 수는 대학교,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에 있죠. 한국의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대학에 편중되게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 대학 내에서 역사를 이제 학문 후속 세대 또 교양으로서 전공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역사 교육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역사가의 과제는 역사를 연구했으면 그 결과를 때로는 강의로 얘기하지만 때로는 글로,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이라고 하죠. 과거를 현재에 맞게 각색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제시하는 작업이죠. 이걸 이제 역사 서술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서 역사가에게는 연구자, 또 서술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가운데 19세기에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가 등장한 이후에는 첫 번째 기능, 역사가는 연구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강조하면서 엄정한 역사 연구가 역사가가 해야 될 본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결과를 이제 그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18세기까지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 서술자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었어요. 둘이 동일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19세기부터는 역사 연구에 훨씬 더 강조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재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게 됐는데, 오늘날에 와서 역사 서술의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뒤에 역사가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그 대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 연구와 서술에서 오브젝티비티 문제를 다루도록 하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손님이 제3자가 사태를 바라보는 것처럼 진술한다라고 하는 게 객관성의 가장 초보적이고 시발점에서 가졌던 의미죠. 그래서 객관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그 생각들이 지난 2,500~600년 동안 축적이 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기원전 5세기 서양의 고전 고대의 헤로도토스, 그다음에 그 후에 등장했던 폴리비우스는 각각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라는 모델을 제시를 했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을 썼죠. 원래 책의 제목에는 페르시아 전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냥 스토리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일 뿐인데, 예전에는 18세기까지는 스토리하고 히스토리를 사람들이 억지로 구별하지 않았죠. 둘은 자매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도 있지만, 또 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인간 삶에 관한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되고, 지어낸 이야기 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럴 법한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스토리아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본래는 그리스에서 어원도 같고 해서 역사는 그 자체가 곧 이야기였던 거죠. 헤로도토스가 쓴 책의 제목이 히스토리예요. 그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투키디데스도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고, 또 여러 그 역사가들이 비슷한 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로도토스가 썼던 책은 페르시아 전쟁사, 그다음 투키디데스가 썼던 책은 필로포네소스 전쟁사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 이 책에서 시작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모든 서술에서 모든 당파로부터 들었던 바를 모두 다 서술하고자 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이 말은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 역사가가 어떻게 뭐 자기 뚜렷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뚜렷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가장 자기가 보기에 객관적이라고 걸러진 그 내용만 가지고 써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내 모든 서술에서 모든 당파로 들었던 바를 모두 다 서술한다. 그냥 알아서 쫙 그 진열해 놓으면 독자 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린가라고
의아한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인데 당시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누구든 그 한눈에 다양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아카이브가 있고요. 오픈 라이브러리가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사실관계를 또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이 그 고대 그리스는 그런 아카이브, 그런 식의 도서관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페르시아 전쟁을 사람들이 겪기는 했지만 그 상대방 국가였던 이 그 페르시아, 그다음에 거기에 동맹국들 이쪽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 기록. 근데 그 기록이란 것도 굉장히 태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대 역사가들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죠. 이게 이제 탐문의 과정이에요. 마치 형사가 또는 언론사 기자가 또는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는 작가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만나서 얘기 들은 거를 참조해서 또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해서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는 그 당시 뭐그 리디아 지방이라든지 혹은 어, 그, 러시아의 그 가까운 그 이 북방 지역이라든지 또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방문했어야 됐고 방문해서 그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 또는 그 목격담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서술에서 모든 자료를 하고 하지 않고 모든 당파로부터 들었던 바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넘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막을 초원을 그리고 이제 강도대를 피하면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그들로부터 얘기한 바를 듣고 그다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페르시아인들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페르시아 전쟁과 또 중간에 그 동맹국들, 속국들 출신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리스 세계에서도 아테네, 그다음 스파르타 또는 이 주변부의 식민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입장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이한 나란히 놓으면 어떤 때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배열해서 배치해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에도 포인트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그 자기 그가 쓰는 책의 독자가 단순한 수동적인 그런 리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가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 또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떤 설명이 적절한지를 끝없이 되새기면서 판단하고 읽는 적극적인 독자를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헤로도토스가 생각했던 어, 그 얘기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호스트 권한을 공유하고 있나요? 좀 전에 그 갑자기 뭐가 노란색 줄이 등장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중간중간 그 질문, 코멘트의 시간을 드리고 할 텐데 그때 그 좀 첨삭하고 싶었던 부분들 있죠. 그걸 지금처럼 뭐 체크한다든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칠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수업 효율을 높일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해보시겠어요? 우리 제가 이름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지금 그거 다시 해보실 수 있나요? 헤로도토스의 한번 이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됐네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접근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면서 제가 혹시 질문 기회를 먼저 드리고자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거나 저한테 또 동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하면 딱 좋겠네요. 마치 몇 사람이 모여서 테이블 위에서 라운드 테이블 위에서 뭐 회의하는 듯한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네요. 온라인의 장점인 것 같네. 예,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폴리비우스는 태생은 그리스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로마 초기에 활동했던 많은 지식인들은 그리스 태생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폴리비우스였고요. 폴리비우스는 조금 더 각이 선 그런 얘기들을 했죠. 예. 역사가는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적개심을 잊어버려야 하며 때로는 적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점들을 질책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원칙만 역사가가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지킨다고 해도 21세기 역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편향성 있죠. 자기 민족 위주의 서술, 일방적인 서술 그런 것들에 아마 95% 이상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은 역사가로서는 객관성을 지향하지만 사실은 한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떤 국민, 어떤 지역, 어떤 소속 또는 그 학연의 그 네트워크에 엮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그 계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소유한 정도,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젠더, 여러 가지 그 소속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게 개인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인 그 강한 주관,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과제죠. 역사가가 개인적인 누군가 특정 집단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게 발동하면 그 역사 서술을 굉장히 목적의식 갖고 하게 돼요. 적절한 목적의식은 동기유발도 되고 아름답지만 지나친 목적의식은 당파적인 서술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다음 어떤 사건에 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고 그 할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서술이에요. 특히 서양에서 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고 부르죠. 유럽에서 이게 구교와 신교, 곧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유럽 국가들이 싸웠던 사건이고요. 그 결과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 체결이 됐잖아요. 이때까지 그 포함해서 신교 계열의 역사가들, 구교 계열의 역사가들의 서술은 그러니까 진위에 있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폄훼한다든지 적개심, 또 상대방에 의한 학살을 노골적으로 과장하는 그런 게 종종 있었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때로는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그 탁월한 전략을 썼고 뭐 기동전에서 그 탁월한 면모를 보였으면 칭찬해야 되고 또 아군이었어도 우리가 한 거는 불가항력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패배는 그렇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뭐 세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하고 전인미답의 이런 식의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이런 그 서술은 역사가라면 피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비우스, 헤로도토스의 이 두 가지 명제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객관성에 관한 어느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거친 얘기, 상식적인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가들은 이걸 업으로 삼으면서 오랫동안 궁리했죠. 이 궁리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들을 세분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또 원칙적인 처방 이런 것들을 내리게 돼요.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거죠. 갑자기 고대 역사가들 얘기하다가 시간이 천 몇백 년 또는 2000년 이상이 훅 하고 뛰었죠. 기원전 5세기에 그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문학, 건축, 조각, 뭐 철학, 그다음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 기본적인 그 원형적인 그런 그 특성들이 다 마련이 됐죠. 지금도 플라톤 다시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을 읽게 되면 야, 이거 뭐 이렇게 저 엄청난 그 원리적인 저작이 2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 한편으로는 놀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뭐 하곤 하죠. 자, 그럴 만큼 기원전 5세기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굉장히 인류의 고전적인 업적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 공화정, 로마 황제정, 그다음에 중세, 르네상스,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시기, 그다음 절대왕정 이때까지 오면서 부분 탁월한 역사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사 가운데 역사 서술가가 있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위한 방법의 측면에서 그 명료한 그리고 이 시대까지 우리가 그 학습할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의 주장을 내세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작업을 했을 뿐 자기의 작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메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뭔가 애쓰고 더 나은 걸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하는 그 선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제 역사가들은 왜 그 연구하는가,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 연구에는 어떤 이론과 방법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우리 공동체가 현실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사, 이 둘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달라지는가, 이런 원리적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린 이걸 메타 역사라고 해요. 차원을 달리하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쓰고 하는 일상의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그 노력들의 의미 이거를 찬찬히 돌아보고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런 수준이 이제 메타의 수준이에요. 가장 그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그 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바탕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점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메타의 의미인데 이런 메타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19세기 분과 학문이 출현하고 역사도 하나의 경험적인 그 분과 학문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때 얘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레오폴트 폰 랑케였고요. 랑케는 이제 90대 생애를 살면서 19세기에 초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탄생기로 불리우는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100권이 넘는 엄청난 저작을 남겼어요.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든지 역사학 연구 방법론이라는 그런 식의 글이나 책을 쓰지 않았죠. 단편적으로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 던졌는데 그 내용들이 워낙 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랑케는 자기의 영국사 서문에서 이 유명한 문장을 남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역사가들에게 첫째, 과거를 재판하고, 둘째, 현재와 미래를 유익하게 가르치는 직분을 부여하지만, 셋째, 이게 본인의 입장이죠. 현재의 시도, 나의 시도는 그렇게 높은 직분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역사가는 그것은 과연 어떠했던가만을 밝힐 뿐이다. 해서 이 독일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워낙 이게 자주 인용이 되니까 wie es eigentlich gewesen 이라고 하는 요 문구를 많이들 암송을 하고 계시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컨텍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18세기, 19세기에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주로 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과거를 재판한다. 자, 과거에 어떤 권력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또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혐의를 씌워서 제거를 했죠. 그리고 백성 가운데 상당수를 도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이제 30년, 40년 세상을 통치하다가 누군가의 칼에 의해 찔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적 장례를 치르면서 아까운 별이 졌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서 역사가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조선의 그 왕조에서 그랬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별로 존재감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 사람 이름에는 종자가 붙지?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 왜 조자가 붙지? 그런데 그 광해군 같은 사람은 뭐 북방 정책이라든지 중립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개혁 정치를 펼쳤는데 왜 하필이면 군에 불과하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자가 현대적 관점에서 정치 잘하고 백성을 잘 섬겨서 종자 붙은 거 아니라는 거. 그 육아적인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붙여진 그런 명칭이잖아요. 그런데 어, 동양에서는 그 공자 이래로 공자의 춘추 이래로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역사 서술에 관해서 술이 부작, 서술한다. 그러나 지어내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객관성에 관한 그 육아적 입장이었죠. 그 동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서 그 사관이 지켜야 될 제1의 원칙은 술이 부작이었어요. 서술하되 있었던 그대로 서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포평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비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칭찬한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통치를 잘한 누군가에 대해서 신하의 역할을 충분히 그 다한, 예를 들어서 당태종이 그렇게 아꼈던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죠. 아주 그냥 직선적인 비판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역사라는 거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의 거울인데 위징이 여태까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위징이 죽었으니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할고 하면서 굉장히 비통해했다고 하죠. 바로 포평, 누군가를 옳다 하고 잘했다 하고 누군가를 그때는 권력을 누리고 또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는 세상에 대해서 나쁜 역할을 했다, 모자란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하는 그 과제를 역사가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수리부작과 포평, 이 두 가지의 이중적 역할을 잘 수행한 대표적인 작품이 사마천, 그 스마티엔의 사기라고 할 수 있죠.
4기는 사태에 대한 진술이 있고요. 전기적 진술이 있고 끝부분에 가서 역사가 이 사마천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동아시아 역사학에서는 그 전통으로 지금까지 강하게 내려와서 한국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뭐 역사는 말하리라 또는 뭐 그 누구누구는 어쨌지만 역사의 법정은 나를 그 무죄로 하리라 이런 식의 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했었죠. 뭐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더 드릴 거예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법정에서 체포가 됐을 때, 그 쿠데타 그 혁명 운동을 통해서 체포됐을 때, 또는 아돌프 히틀러가 그 뮌헨에서 바이에른 폭동에 실패해서 란츠베르크 요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각각 이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거기에 관해서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일단 과거를 재판하는 역할이 역사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후 그 법관의 역할이 기대 역할 가운데 첫 번째였죠. 근데 두 번째,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얘기한 이후에 히스토리아는 마기스트라 비타이다.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낸다. 그래서 lesson from의 그 사고를 역사에 관해서 갖고 있죠. 현재에 필요한 또 미래의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료, 통찰,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과거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의 길을 묻다. 마치 역사가 스승인 것처럼. 그래서 그 과거에 범했던 오류를 피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그 획득했던 그런 그 성과가 있다면 그걸 더욱더 펼쳐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와 과거의 오류, 거기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길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고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또 19세기에는 유명 정치인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역사가가 이제 신관이 사라진 시대에 세속의 신관처럼 그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판사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역할, 그건 역사의 본업이 아니고 역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랑케는 보았고, 그래서 역사가는 그 과거가 굉장히 거칠면 거친 대로 또 과거가 일그러져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바대로 서술할 뿐이다. 이것이 객관성에 관한 랑케의 출발점이었죠.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꼭 이해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바로 방법의 문제죠. 그래서 그 메소돌로지에 관한 그 정교한 발전이 19세기 이후에 있게 되는데 랑케가 그 시작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랑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랑케는 객관성을 비당파성,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객관성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하는데 이런 작업을 방해하는 그런 그 요인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건지까지 얘기한 거죠. 랑케는 자기의 그 개인적 이해관계, 민족적 이해관계, 종교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재에 관한 지나친 이해관계, 거기에 대한 구속,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절실하다라고 생각하고 A, B, C, D로 정리한 네 개의 그런 그 절차 또는 수단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는
이론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에는 또 양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앰비밸런트예요. 뭐냐하면 긍정적인 가치는 이론적인 훈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넘쳐나는 자료들 이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을 빠르게 선별하고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된 그런 그 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달리는 그런 그 사람보다 그 교통수단, 특히 이제 그 비행기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에 의지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훨씬 더 전체적인 지형을 잘 볼 수 있잖아요. 설명력을 높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론의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고, 반면에 이론은 수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질서 있게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그 대가로 다른 것들은 누락시키거나 배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950년대, 60년대 유행했다가 최근에 다시 사회과학계에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더나이제이션. 그래서 근대 또 근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여기를 이제 그 디벨롭 할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 첫째, 경제에서는 자본주의화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정당 중심의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독재가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복수 정당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다음에 개인주의가 심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행정이 관료주의화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스탠다드를 여러 개로 내세우고 거기에 부합하거나 근접하거나 했으면 그걸 이제 지수화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든지 그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식의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이 그 근대화 이론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미국발 그 근대화 이론 냉전 시기였던 1950, 60년대에 나왔던 그런 그 근대화 이론의 핵심은 그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며 복수 정당제가 또 의회 정치가 작동하는가,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가 지배적인 그 원리로서 또 제도와 실천으로서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선진국 뭐예요? developed 이미 발전이 이루어진 countri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룹이 뭐예요? 저개발국 또는 미개발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단계로 줄을 딱 세워놓고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차관을 제공하고 미국식으로 정치개혁, 시장개방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냉전 시기에 이그 비공산주의 그 국가들 이 지역을 미국식 방식이 관철되는 그런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시장 경제의 관점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습과 적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고유한 가치, 전통, 제도, 그다음에 행위,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썩은 칼을 무로 못 자르죠. 예, 썩은 물을 칼로 자르죠. 제가 말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툭툭 그 잘라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특정 이론을 고수하게 되면 그 대가로 사태를 왜곡하거나 또는 그
바라보지 못하고 누락시키는 그런 그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랑케의 결론은 어떠한 이론적 관찰도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사실 중심적으로 그 탐색을 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였죠. 그다음 두 번째, 다양한 견해들을 함께 제시한다.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헤로도토스가 제시했던 바로 그 원칙이었죠. 그래서 그 누군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세력 또는 그 세 개의 세력이 서로 그 다퉜다고 한다면 A의 입장, B의 입장, C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시하면서 독자들이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판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랑케의 입장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 랑케가 대표했던 19세기 역사학, 독일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세상을 개체와 전체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개인이죠. 여러분들이 이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이에요. 이 학교에는 그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원이 있고 직원이 있잖아요. 이 그 세 가지 이 분들과 그다음에 학교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 직원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관리하고 그 돕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학교는 움직이지 않아요. 소중한 구성원들이죠. 자, 그 구성원들의 최소 그 단위는 뭐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은 라틴어에서 individuum이죠. divide, 그 divid 그 할 수 있는 거에서 in 하게 되면 라틴어에서 not의 의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그 존재, 기초 단위. 그게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학과를 만들고 단과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 고려대학교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그 보내는 중요한 단체이지만 일간지 그다음 뭐 뉴스 이런 데 보면 고대에 관한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조직과 구성체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근데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리저널 그 이 동아시아 리전 이 지역, 역내를 구성하고 있는 한 단위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는 사실은 이 지구 전체 가운데 한 개 지역에 불과해요. 그래서 개체와 전체의 관계 속에서 보면 어느 순간 고대는 수많은 구성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전체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그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의 뭐 그 대학 사회라든지 또는 이제 성북구, 서울시 이렇게 그 포괄 범위를 키워갈수록 이 학교는 하나의 개체로 동시에 자리매김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와 전체라고 할 때 이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느냐 아래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위치 속에서 그게 판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이런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어떤 때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절차적인 그런 과정을 밟아서 얘기할 경우에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갑자기 인제 흥분한 나머지 막 그냥 그 욕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평소에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저런 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뭐 때문이었을까?'라고 그 컨텍스트를 그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격분하고 격노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훨씬 더 큰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랑케는 개체와 전체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개인 또는 어떤 집단이 속해 있는 그런 컨텍스트, 상황, 제약 조건, 맥락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만약에 그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가 굉장히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였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군사적인 힘을 키워야 됐다. 이걸 이제 그 프로이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제약된 그런 상황에서 민족이 살고 그다음에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리테리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을 완전 무시하고 섬나라인 잉글랜드와 견주면서 여기는 의회제 국가였고 헌법을 일찍 만들었고 그다음에 타국을 침략하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 그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은 아주 침략주의적이고 전쟁 국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가? 만약에 이 잉글랜드가 프로이센 옆에 딱 있어서 그런 잠깐 뭐랄까 긴장을 놓치면 러시아 침공받고 그다음에 또 깜빡하면 또 프랑스 침공받고 막 이런 입장이 있었어도 똑같은 얘기 할래? 라고 이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판단의 잣대 한 가지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높이 평가하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 사고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조건 지워진 게 있다면 그 조건 속에서 이 사람의 고민과 결정과 행동을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곱씹어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동시대에 주변에 어떤 국가가 있었고 개인이 있었고 또 그 경쟁 그 관계 속에 있었던가를 보면서 그 사람, 그 세대의 그런 행동과 가치 기준을 우리가 두텁게 이해하고 설명해야지 뭐 그 무슨 세대는 어떻고 무슨 세대는 어떻고 그 컨텍스트 제거한 상태에서 현재적 관점에 의지해서 그냥 마구대고 그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판단이 아니다. 그건 재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 예, 우리 그 청년 세대의 보수화 얘기하는데 사실은 청년 세대가 보수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이 좋아 뭐 2030 세대고 그 MZ 세대고 했지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현상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잖아요. 그냥 프레임일 뿐이잖아요. 그 속에서 개인은 그런 그 가치에 접근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젠더 간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는 성공의 기회 누릴 수 있어라고 확신하는 그 엘리트 지향적인 청년들과 그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에 정말 지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외톨토리 같은 존재가 그 같은 그 젊은 세대이지만 동일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듯이 어떤 세대, 어떤 국가,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그 선택과 행동 또 가치관 이런 것들도 무조건 유일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 옳다, 그러다, 적절타, 그렇지 않다, 시시비비의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는 것이 랑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이제 굉장히 거친 폭력적인 언사를 퍼부었어요. 그럴 때 그때가 언제였던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던가,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조건은 어떠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입장에서 그 행위자나 개인 집단이 그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턱 끝나고 나면 모든 잘못
다 옹호하고 변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더 그 연결망을 확대를 시켜서 비슷한 조건에 다른 사람은 그런 굴욕을 겪었어도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 상황의 컨텍스트를 꾸준히 확장을 시켜 나가다 보면 좀 더 균형감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던 게 랑케이 얘기예요. 그 전체와의 연관, 이 전체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다. 그다음에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 특수한 동기, 제약 조건, 촉진 요인 이런 것들을 두텁고 풍부하고 폭넓게 충분히 그 살펴볼 수 있도록끔 하는 그런 그 과제를 역사가에게 부여하고 요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 A, B, C, D는 뭐 단계라고는 얘기했지만 A가 끝나면 B로 가고 B가 끝나면 C로 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네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다만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그 어느 정도를 숙지하고 뭐 그다음 목표를 또 새로운 것 목표로 삼아서 숙지하고 몸에 그 체화시키는 체득하는 뭐 그런 정도 차원의 얘기고요. 단순한 A 다음 B, B 다음 C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 D 얘기하죠. 궁극적으로 역사가가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당파를 편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선입견, 예비적 판단, 그다음에 종교적인 소속, 그 젠더적인 그런 그 아집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텅 비우고 그 이고, 그 자아 있죠? 여태까지 그 현재적으로 내 생각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그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해소한다. 자아를 소거한다. 그 나 자신의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 자기 해소,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자기 해소의 명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역사가는 과거를 그 탐색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에서 의미 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알 수 있는 형태로 리프레젠테이션, 재현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자기의 선입견, 편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묻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오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 씻어내는 그런 인제 과정.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아주 그냥 그 건강하게 에 배치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물을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사가는 스스로를 끝없이 정화하면서 자기를 비우면서 과거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특단의 직업 의식을 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제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랑케의 수제자였던 가장 아끼던 드로이젠이 역사과학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서를 쓰면서 자아는 과연 죽여야 될 건가? 자아를 해소해야 될 건가? 아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거칠고 조잡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해관계에 연연하는 그런 자아. 이거는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쳐내야 될 거지만 이 그 자아 자체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내 그 개인 중심적인 그 사고를 이렇게 전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또 민족의 함몰되었던 사고를 이제 역내 공동체라든지 혹은 지구적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개방하고 친화적인 그런 걸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를 비판하고 다른 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됐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녹여내듯이 하는 내향적 과정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당장 그 제자가 뒤에 비판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나중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주장들이 갖는 문제점, 한계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요 A, B, C, D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이걸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끝없이 확인하고 하는 요 과정만 거쳐도, 제가 아까 헤로도토스, 그다음에 폴리비오스 얘기만 제대로 지켜도 객관성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지켜진 거다,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랑케가 얘기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정말 거의 97, 98%까지 이런 태도와 절차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논의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시켜 주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알고 지키느냐, 그걸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 두 번째 문제가 실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요 소단어는 정리를 할게요. 랑케의 경우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객관성 개념은 A의 편도 들지 않고 B의 편도 들지 않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거리감을, 디스턴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또 자기 시각을 실제 그것이 있었던 대로 재현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랑케의 객관성에 관한 얘기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처럼 과감하게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하고 말로 질문하셔도 좋고 채팅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 까다로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들어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은 랑케 이런 얘기를 알게 된 거냐, 내면화시킨 거냐 할 수 있냐면, 제가 어, 랑케의 객관성 개념과 또 그 객관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지금 요 PPT에 있는 내용을 사진 찍듯이 해서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적는 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예시, 장황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컴팩트 있는 예시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녹여서 여러분들의 적절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랑케의 객관성에 관한 그 방법을 숙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건 PPT를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참여해서 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하면서 내가 랑케라고 한다면 이런 건가? 라고 해서 여러분의 용어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녹이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징그러울 정도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예시까지도 제가 얘기했던 걸 그 몬스터처럼 아주 재현하는 그런 복사쟁이 의 모습보다는 이제 자기 방식으로 녹여서, 왜냐하면 그 복사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그 수업이 끝나면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결국 자기 방식대로 소화한 표현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근력, 이 근육을 구성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채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올라왔네요.
제일 그 최근 질문부터 해볼게요. 정우영하고 얘기인데요. 지난 수업에서 제가 역사가는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랑케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바로잡는 것과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경우를 저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수없이 마주하게 돼요. 이제 제가 그 역사가의 이중적인 그런 그 과제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가는 그 한 사람의 그 시민이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이죠. 그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면서 이건 의롭지 않다, 이건 정의에 역행한다라고 그 생각하면 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 의사를 알고 있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에서 사중의 과거사라고 하잖아요. 동학농민혁명, 그 희생자들,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에 발생했었던 그런 그 부역의 문제와 그다음에 억울한 희생의 문제, 이걸 이제 대표하는 사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죠. 근데 세 번째 우리 부담스러운 과거사가 한국전쟁 전후에 좌익과 우익에 의해서 살해된 우리 국민들 얘기죠. 네 번째가 이제 민주화운동 시기에 그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 유린, 훼손의 그런 사건들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벌였던 민간인 학살 문제. 요거는 한국 전쟁 시기에는 우리가 가해자였지만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한국 전쟁 시기에는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희생자였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는 우리가 가해자였어요. 얘기가 이제 복잡하게 가는 걸 막고 그냥 요 선에서 얘기할게요. 이럴 경우에 역사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이 모임에 유가족들이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부분적으로 관여했었고,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이 문제에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깊이 개입을 했었고, 그다음 민주화운동 시기에 벌어졌던 그런 그 인권유린 문제에 관해서는 뭐 5.18이라든지 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뭐 관여하면서 민주 열사를 위한 그 국가 시설을 만드는데도 기획위원으로서 국가위원회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어요. 자, 내 시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학자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 억울한 약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연구 주제의 선택, 내 시간의 그 할애, 때로는 그 뭐 성명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활동하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우리한테 있고, 이 시민 역할과 역사가의 역할은 딱 연구 주제 선택. 그래서 이제 제노사이드란 책을 쓰고 그다음에 여러 논문을 쓰고 보고서 감수하고 수정하고 이런 역할이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역사가의 역할이 딱 그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민간인 그 학살 현지를 답사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범국민 그 회의를 마련해서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고 하면서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과거의 자기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걸 천연덕스럽게 미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진짜 사법적 처벌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이걸
분노와 정력, 분노와 판단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배제해요? 부글부글 끓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인제 제가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인제 그 억울한 사연을 듣고 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또한 소중하거든요. 공부할 만큼 한 학자가 일부러 찾아와서 두서없는 얘기를 몇 시간이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공감을 하는 걸 보면 역사가에게는 부분적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치유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리스닝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자료 집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언, 대변 하는 그 역할로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있는데 문제는 이런 누구누구 약자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공감,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인제 너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태를 자료나 상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기울게 돼요. 그래서 다른 쪽 사람의 판단을 예단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한쪽에 대해선 변호사로 처신하던 사람이 다른 쪽 증언이나 입장이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공격하는 검사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과연 내게 이런 권한을 주었던가? 그다음에 나는 왜 역사 공부를 하는가? 또 누군가가 내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면 '이게 전부인가?' 라는 것들을 내적으로 반성하는 내성의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한참 활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기운이 쭉 빠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약자가 과연 정의 그 자체를 대변하는가? 그다음에 '컨텍스트를 내가 곡해했던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반복해서 느꼈던 고민 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다중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다음 기록도 갖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우선적 관심을 갖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게 끝은 아니다. 그리고 뭐 지난 명령을 내렸던 어떤 대령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 주어졌고 정보가 이렇게 제한돼 있었고 상황이 긴박했으면 '달리 행동했었을까?'라고 하는 이른바 가해자에 대한 그런 공감, 상황의 재구성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나였어도 별다른 다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었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황의 곤혹스러운 것, 그 속에서 인제 그 속으로 던져졌다는 것, 정보가 이미 왜곡돼서 내려왔다는 것, 그다음에 인제 희생되었던 민간인들 가운데 일부가 또 군경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었다는 것, 이런 전체적 상황을 보다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처럼 도덕적인 의분, 그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요게 두 번째, 현재적인 문제 의식,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모티베이션 때문에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만 역사는 현재의 일방적인 과거에 대한 주장이 아니에요. 과거가 상황에 대한 탐색 속에서 직업적 역사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저런 경우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초반에 일방적인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점점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끝없이 충돌하면서 대화하고 어떤 그 길들을 모색해 가는 걸 또한 느끼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사 연구를 할 경우에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렬한 그 자기의식,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발언하기를 중지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과거의 행위자가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증인들이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는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각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리스닝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서술하는 그런 그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랑케가 직업적 역사가에게 요구했던 그런 그 자기 해소의 그런 요지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체적 그 연관 그런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둘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가치예요. 현실에 복무한다. 나는 열정을 지닌 시민이고 같이 판단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요 한 축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은 자기를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가치 연관. 어떤 동기 속에서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그 사람과 집단은 요렇게 행동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또 가해자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 작업과 가치 연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경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열정이 별로 없을 때가 문제지. 열정이 넘치되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일방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판단이 앞섰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파악하면서 주춤주춤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에 생각을 그 뭐랄까 넓혀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 그래서 가장 그 열정을 가진 그 역사가가 역설적으로 랑케적 의미에서 그 당파적 입장을 벗어나고자 여기 사로잡힌 데서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애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역사가의 작업 속에서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충실한 시민, 현실에 복무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가 된다는 것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어느 순간은 그 시민으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고 어느 순간에서 보면 그 학자로서 같이 연관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엉키고 성키고 엉키고 성키고 고민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 개인의 공부의 진전, 또 학문의 발전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경험적인 것을 메타 차원에서 끝없이 궁리하면서 다시 이론적인 논문을 쓰고 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상충되는 거 맞는데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실존적인 삶이고 역사가의 일상인 거죠. 근데 이 둘은 상충되는 듯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답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50대 50에 그 뭐랄까 그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게 그렇게 균형감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는 어려울 거예요. 20대 때의 그 뭐랄까 거의 일방적인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그 귀속의식,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괜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치를 않아요. 실제 활동하다 보면 유족 가운데
또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상황을 미화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입장이 그때 그 약자의 입장이었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더 참혹한 가해자가 됐을 것 같은 사람들도 경험해 보니 있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자라서 선하고 강자라서 선하다거나, 또 혹은 강자니까 탐욕스러울 거야, 악할 거야라고 한다거나 하는 제 모든 10대, 20대 때 그 선입견은 수많은 현실 경험 속에서 다 깨져나갔어요. 어떤 땐 멍해요. 인생이 뭔지, 그다음에 이 현실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실타래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 남들이 그 다루지 않았던 그 영역을 좀 더 다루고자 하는 그 정도 문제의식은 유지하고 있죠.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웨버,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칼 베커까지 얘기하면서 현재까지의 객관성에 관한 그 역사가들의 얘기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했어요.